장례식장에는 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갔고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살아생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장녀 서윤은 빈소 한쪽에 앉아 말없이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김정희,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3남매를 키웠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윤에게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윤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유독 막내 아들 준호만 감쌌습니다. 준호가 사고를 쳐도 서윤이 대신 혼났고 준호가 대학 등록금을 날렸을 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작은 건물까지 준호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 서윤과 어머니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언니, 손님들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둘째 미정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막내 준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충혈된 눈에서는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은 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미정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만큼은 그러지 마. 왜? 내가 없는 말 했니?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이 누군데? 너잖아. 그런데 넌 병원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왔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날에도 내 이름을 불렀어. 그런데 넌 전화도 안 받았지. 누나. 누나라고 부르지 마. 서윤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한테 다 줬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건물도 줬어. 그런데 넌 엄마한테 뭘 했는데?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이제라도 안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3남매만 빈소에 남았습니다. 미정은 접객실을 정리했고 준호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낡은 지갑, 돋보기,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은 황동 열쇠였습니다. 열쇠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고 종이표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창고. 서윤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는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뒤쪽의 작은 창고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발인을 마친 뒤 서윤은 미정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넌 올 필요 없어. 누나, 엄마 물건이면 나도 볼 권리가 있어. 권리? 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는 의무도 안 지키던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있는 반찬 가게는 녹슨 셔터가 내려진 채였습니다. 셔터를 열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눅눅한 먼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낡은 냉장고와 빈 반찬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우리 셋을 다 키웠는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뒤편의 창고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공간 안에 종이 상자와 낡은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3남매의 사진이었습니다. 운동회 날 아버지의 목마를 탄 준호, 흰 원피스를 입고 웃는 미정, 그리고 가족들 뒤편에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서윤. 사진을 보던 미정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도 잘 안 웃었네. 웃을 일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상자에는 병원 영수증과 보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 준호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빠. 죽을 때까지 준호 뒤치다거리만 했어. 그러나 미정은 영수증 날짜를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영수증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환자 이름은 김준호였고 진료과는 소아심장과였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았나? 난 들은 적 없어. 서윤도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그때 미정이 상자 바닥에서 작은 나무함을 발견했습니다. 함에는 자물쇠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은 뒤에 이 편지를 읽어라.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도 숨을 삼켰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은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8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평생 너에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아마 너는 나를 원망했을 것이다. 왜 어머니는 준호만 사랑했을까? 왜 준호가 사고를 쳐도 감싸주었을까? 왜 아버지가 남긴 건물까지 준호에게 주었을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진실이 너희 모두의 인생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서윤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내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내 작은아버지의 아들이다. 창고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남동생이었던 김영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영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영수 부부가 탄 자동차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숨졌지만 집에 맡겨두었던 갓난아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기가 준호였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친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서윤은 10살, 미정은 7살이었습니다. 부모는 두 딸에게 어머니가 늦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친부가 남긴 빚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죽은 사람의 빚을 갓난아기에게까지 받아내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집을 팔고 퇴직금을 당겨 쓰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도 시장에서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의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술비는 당시 평범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명의로 큰 빚을 냈습니다. 준호는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혼자 교실에 남아있었던 일.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텨야 했던 일.
새 교복을 사지 못해 친척 언니의 교복을 물려받았던 일. 그 모든 가난의 중심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가 아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18살이던 해 네가 내게 물었지. 엄마는 왜 나보다 준호가 더 중요하냐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날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부탁했다. 준호가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느끼게 하지 말아달라고. 자신 때문에 친부모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있었습니다. 준호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우연히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서류를 준비하다 오래된 가족관계 서류를 본 것입니다. 준호는 부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속였느냐고. 왜 친부모의 존재를 숨겼느냐고. 그리고 왜 두 누나의 인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키웠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술에 의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들고 사라졌던 사건도 사실은 도박이나 유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그 돈을 친구가 남긴 마지막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아들이 20년이 지나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누나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불법 대출에 손을 댔고 더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빚은 준호가 흥청망청 써버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어진 가족의 빚이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죽어서까지 준호를 감싸려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두 사람이 돌아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열쇠가 없어진 걸 보고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살 때 알았어.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좁은 창고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 또 그 말이야? 누나들이 나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알게 됐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누나는 대학 다니면서 3개씩 아르바이트했어. 둘째 누나는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포기했어.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나였어.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인데? 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친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큰아버지가 평생 고생했어. 내 수술비 때문에 집이 없어졌고 누나들은 하고 싶은 것도 못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가족 행세를 해? 그래서 엄마를 외면했어. 외면한 게 아니야.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김성호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나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면 엄마가 안 받을 것 같아서 다른 이름으로 보냈어. 그럼 병원에는 왜 안 왔어?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어. 뭐? 큰 누나가 병원에 올 때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어. 누나가 나를 보면 엄마를 더 미워하게 될 거라고. 서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병원 주차장에서 밤새 있었던 날도 많아. 미정 누나가 나가면 몰래 들어가서 엄마 손잡고 있다가 나왔어. 미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병실에 있던 남자용 슬리퍼가 내 거였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 병실에서 낯선 남자용 슬리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준호에게 건물을 준 것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 건물은 준호에게 준 재산이 아니다. 40년 전 내 작은아버지가 내게 맡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 영수 씨는 공장 창고 부지를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빚쟁이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한 일이었다. 그 땅이 재개발되면서 지금의 건물이 되었다. 나는 원래 주인인 준호에게 돌려준 것뿐이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따로 있다. 가게 뒤편 땅과 작은 아파트 한 채다. 하지만 그것도 너희에게 나눠주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 재산을 세 사람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심장 수술비로 쓰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며 여기까지 온 가족이다. 서윤은 편지를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누군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보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에서 일했던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이제야 그 편지를 찾았구나.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았지. 왜 아무도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무릎 꿇고 부탁했으니까. 말순 할머니는 40년 전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의 친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업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고 아침에는 시장에서 장사했으며 밤에는 병원에서 준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딸의 도시락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늘 미안해했어.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새 운동화를 못 사줘서 미안하고, 미정이한테 미술학원을 못 보내줘서 미안하고, 준호한테 친부모를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어. 언제요? 매일 했지. 말순 할머니는 창고 구석에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반찬 판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마다 작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등록금 3만원, 서윤이 면접 구두 8,000원, 미정이 그림 물감 2,000원, 준호 약값 4,500원. 그리고 장부 한쪽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윤에게 미안했다. 오늘도 미정에게 미안했다. 오늘도 준호에게 미안했다. 서윤은 장부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어머니가 아들만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 아이 모두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누구 하나의 상처도 막아주지 못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자석으로 붙인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찬 음식 먹으면 배 아픔. 미정이는 오이 싫어함. 준호는 심장약 빈속에 먹지 말 것. 서윤은 메모를 바라보다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50이 넘은 뒤에도 어린아이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린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미정아, 준호야.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어머니는 녹음 중간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에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면서도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서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10살 때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집에 왔지. 나는 준호를 안고 병원에 가느라 너를 데리러 가지 못했다. 그날 네가 젖은 운동화를 벗으며 말했어. 엄마는 나보다 준호가 더 좋지? 나는 아니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녹음 속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그날부터 내 마음에 비가 내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픈 준호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윤은 현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울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액자를 사주지 못해 미안했다. 내 그림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장롱 아래 파란 상자에 모두 넣어두었다. 미정은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 아래에는 오래된 파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미정이 그린 그림들이 한 장도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각 그림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미정이 12살 시장 풍경. 우리 미정이 13살 가족 그림. 색을 참 예쁘게 쓴다. 미정은 그림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녹음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향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된 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 엄마였다. 내가 처음 눈을 뜬 날도, 첫 수술을 받은 날도, 군대에 간 날도, 술에 취해 쓰러진 날도 나는 내 엄마였다. 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피한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야, 부모는 자식에게 돌려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다 받았다. 녹음기의 배터리가 약해지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셋이 함께 밥을 먹어라. 서윤이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미정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준호는 멸치볶음을 좋아하지. 어머니는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반찬은 냉동실에 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거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통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 미정, 준호. 그리고 가운데에는 조금 더 큰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을 것.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김치찌개를 데웠고 미정은 계란말이를 잘랐으며 준호는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들이 한 식탁에 앉은 것은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누구도 쉽게 먹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누나들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서윤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도 미안해.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사랑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 누나. 그런데 엄마 사랑은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서윤은 식탁 위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우리 셋을 다르게 사랑한 게 아니라 각자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했던 거야.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미정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함께 밥 먹으라고 했잖아. 오늘은 울면서라도 먹자. 세 사람은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작고 계란말이는 조금 퍽퍽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만든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삼남매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재단 담당자는 어머니가 이미 2년 전부터 기부 절차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새 아이의 심장이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인가요?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기부 취지서였습니다.
한 아이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두 아이의 꿈을 미뤄야 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선택이 옳았는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가족도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이라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가족들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 되던 날, 삼남매는 다시 시장 반찬 가게에 모였습니다. 가게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대신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인의 마음 반찬. 서유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무료 급식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오랫동안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가게 벽에 시장 사람들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받은 건물의 임대료 일부를 심장병 환자 가족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머니가 남긴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뒤 삼남매는 가게 앞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잡채와 동그랑땡, 식혜를 올렸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도 약 잘 먹었어. 미정이 웃었습니다. 엄마, 나 그림 전시회 열었어. 엄마가 모아둔 그림도 같이 전시했어. 마지막으로 서윤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서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바람이 불어가게 앞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척했어. 병원에 갈 때마다 의무라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엄마 손을 잡으면서도 따뜻한 말을 한 번도 못했어. 서유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은 남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넘어질 때마다 먼저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준 것도 엄마였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운 것도 엄마였어. 준호와 미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서유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 맨 뒤에는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접힌 부분에 가려져 있던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가족의 비밀은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다. 누군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 존재할 때도 있다. 내 침묵이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에는 준호의 손을 놓지 말아다오. 그 아이도 40년 동안 혼자 울었다. 서유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응, 누나. 내일 시간 있어?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엄마 산소에 가자. 오늘 다녀왔잖아. 이번에는 3시 말고 4시 가려고. 네? 서유는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친부모가 갓난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사진도 가져가자.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정식으로 소개해드려야지. 40년 동안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준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날 삼남매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친부모의 사진을 비석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또 한 번은 자신을 살아가게 해준 부모에게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겠습니다. 서유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산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은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두 아이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짊어진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침묵이라 해도 상처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서유는 너무 늦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를 죄처럼 여겼습니다. 미정은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워 늘 가운데에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는 과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 준호의 죄책감을 한순간에 없앨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미움 속에 가려졌던 사랑을 보게 했고, 배신처럼 느껴졌던 선택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 새 아이의 심장 재단을 통해 첫 번째 수술을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3남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의 누나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유는 그 편지를 어머니의 편지 옆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장부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엄마의 선택이 한 아이의 심장을 살렸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꿈도 지켰다. 서유는 펜을 내려놓고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알겠어. 사람들은 때로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숨긴 선택이 옳았는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정희라는 어머니가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세 아이 중 누구 하나를 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 그 편지는 죽은 사람이 남긴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세 남매를 다시 가족으로 이어준 마지막 밥상이었고, 4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심장으로 이어졌고, 다른 아이의 꿈으로 이어졌으며, 미움으로 멀어졌던 3남매의 손을 다시 맞잡게 했습니다. 그제야 서유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건물도, 땅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말라는 부탁.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전부였습니다.